범죄 없는 완벽한 사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쁜 행동은커녕 음. 나쁜 마음만 품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척척 나를 관리하고 격리해주는 세상이요. 언뜻 들으면 유토피아 같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은 바로 그런 세상을 그린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품이 2012년에 나왔는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작품 속 상상력이 불과 2년 만에 현실 세계에서, 특히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서 너무나 비슷하게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탐사의 미션은 이겁니다. 사이코패스의 시빌라 시스템과 현실의 감시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파헤쳐 보는 거죠. 길잡이로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 이론이나 니체 철학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사이코패스의 세계관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배경은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인공지능이 모든 걸 통치하는 미래 일본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핵심은 모든 시민의 정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치화한다는 겁니다. 아, 수치화한다. 네,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범죄 개수라는 수치예요. 범죄 개수요? 이 수치가 시스템이 정한 기준, 예를 들어 100을 넘어가면요,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잠재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와, 그리고 즉시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오늘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으로 진짜 한 대 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도 제 범죄 개수가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다 잠재범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역할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있나요? 단순히 범죄를 막는 걸 넘어서요,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직업까지요? 네,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는 가장 잘 맞는 결혼 상대까지 추천해 줍니다. 와, 이건 뭐 거의 궁극적인 라이프 코치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시스템의 결정에 아주 만족하면서 거의 맹신에 가깝게 따릅니다. 모든 고민을 대신해주는 AI라니 솔깃하면서도 무섭네요. 그럼 이런 잠재범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실제 범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판 같은 게 있긴 한가요? 바로 그 지점이 기존 사회랑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재판, 변호사, 판사 이런 사법 체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네. 시빌라 시스템의 판단이 곧 법이고 그 판결은 즉시 집행됩니다. 이 집행을 담당하는 게 공안국 형사들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미네이터라는 총이 이 시스템의 핵심 도구죠. 아, 그 유명한 총이요. 방아쇠를 당겨도 조건이 안 맞으면 발사가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도미네이터는 시빌라 시스템이랑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총구를 사람에게 겨누면 실시간으로 범죄 개수를 측정해서 수치가 100을 넘는 사람에게만 격벌이 허가됩니다. 딱 100이 기준이군요. 네. 100에서 299까지는 상대를 마비시키는 패럴라이저 모드고요. 300 이상이 되면 그땐 살상 모드인 리썰 엘리미네이터로 자동 전환되죠. 와, 총을 든 형사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은 뭐 단 1%도 개입할 여지가 없겠네요. 전혀 없죠. 이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로 사람을 심판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잠재범을 인간이 아니라 사회에 퍼지기 전에 박멸해야 할 병원균처럼 취급하는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방적 처벌이라는 개념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허구의 시스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사이코패스가 방영된 지 고작 2년 뒤인 2014년에 중국 정부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처음 자료들을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닳지 않았나요? 맞아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두 시스템의 유사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보다 사회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철학. 안보 우선. 그리고 둘째,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점수를 매긴다는 방식이죠.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시민 개개인에게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으면 혜택을 주고
낮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공과금을 제때 내고 뭐 이런 정부가 장려하는 행동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 우대나 병원 VIP 대우 같은 보상을 받고요. 반대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면 점수가 깎입니다.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비행기나 고속철도 표를 살 수 없게 되거나 여행도 못 가는군요. 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죠. 뭐랄까, 거대한 사회적 당근과 채찍인 셈입니다. 사이코패스에는 시민의 뇌파를 스캔하는 사이메틱 스캔이라는 가상의 기술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그 역할을 다른 것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중국 전역에 설치된 수억 대의 안면인식 CCTV. 와, 수억 대요. 네, 그리고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수집하는 위치 정보와 온라인 활동 데이터, 전자 결제 기록까지. 이 모든 빅데이터가 사이메틱 스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료에서는 이걸 제레미 벤담이 18세기에 설계한 원형 감옥, 파놉티콘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분석해요. 파놉티콘요? 그 중앙의 감시탑에서 모든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감시탑 내부를 볼 수 없어서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에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다는 그 개념 맞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감시 여부가 아니라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아, 그 가능성. 네, 그 가능성이 사람들을 스스로 검열하고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바로 이 파놉티콘의 원리를 기술을 통해 국가 전체 10억 명이 넘는 인구에게 적용하려는 거대한 사회공학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억 명을 대상으로요? 한 비판적인 자료는 이 시스템이 성공할 경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디지털 독재 체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런 통제 시스템이 분명 끔찍하게 들리는데 만약 그 대가로 정말 완벽한 안전과 안정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이코패스 속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범죄율은 거의 0%에 가깝고 실업이나 빈부격차 문제도 시스템이 해결해 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이죠.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바로 선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겠죠. 뭘 먹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굴 만날지. 맞아요. 이런 모든 고민을 시스템이 대신해 주니까요. 편하긴 하겠지만 그게 과연 인간적인 삶일까요? 작품 속에서 악역인 마키시마 쇼고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그 대사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 즉 생사요탈의 권리마저 시스템에 빼앗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저 가축일 뿐이다. 그 대사가 이 작품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철학자 니체의 관점을 빌려오면요. 시스템이 정해준 가치와 규칙을 의심 없이 묵묵히 따르는 시민들은 니체가 말한 낙타와 같아요. 낙타요? 네. 기존의 무거운 짐을 그냥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는 존재죠. 마키시마의 표현을 빌리면 가축이고요. 반면 마키시마는 이런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즉 초인의 등장을 갈망하며 시스템에 저항합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소외를 다룬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비슷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기계나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면서 오히려 소외된다는 거죠. 개인은 사용하는 기계장치 앞에서 사라지는 반면 그 대가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제공받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시빌라 시스템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이 개인의 고유함과 다양성을 지우고 사회 전체를 효율적인 체계의 통일성 아래 획일화시키는 거죠. 그 안락함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완벽해 보이는 시빌라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허점이 등장하죠. 바로 앞서 언급했던 악역, 마키시마 쇼고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는 시스템의 버그 또는 오차 같은 존재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면죄체질자라고 불리죠. 면죄체질자요? 뭔가 죄를 지어도 시스템이 인식을 못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마키시마는 타인의 눈앞에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등 어떤 끔찍한 짓을 해도 그의 사이코패스, 즉 범죄 계수가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전혀요? 네, 항상 평온한 정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스템의 측정 기준 자체에서 벗어난 자료에 따르면 200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특이 케이스인 거죠. 와, 200만 분의 1. 당연히 그에게 도미네이터를 겨눠봐야 격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게 그는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범죄자로 인식하지 못하니 법의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이건 정말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네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주인공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에 의존해왔던 인물들이 극심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주인공인 신참 감시관, 치네모리 아카네의 고뇌가 두드러지죠. 아, 그렇죠. 그녀는 마키시마라는 존재를 통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틀렸어 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나요? 보통 그런 전개가 많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카네는 시스템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동시에 이 시스템이 사라지면 지금의 사회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져 혼란에 빠질 거라는 현실 또한 냉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딜레마네요. 그래서 그녀는 시스템의 규칙을 어기고 구시대의 유물인 일반 리볼버 권총으로 마키시마를 직접 처단하려는 동료 집행관 코가미 시냐와 대립하게 됩니다. 아, 그 장면이 기억나네요. 코가미는 법이 놈을 심판할 수 없다면 내가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아카네는 그래도 법을 벗어난 복수는 안 된다며 그를 막아서죠. 맞습니다. 시스템의 통제가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충돌이군요. 맞습니다. 그 대립은 차갑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통제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인간이 지켜나가야 할 법의 정신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카네는 시스템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시스템을 대체할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법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처절하게 고뇌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사이코패스라는 작품을 출발점으로 AI의 완벽한 통제 아래 세워진 유토피아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인간성을 갉아먹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현실의 감시기술 발전과 얼마나 섬뜩하게 맞닿아 있는지도 확인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시빌라 시스템이 결국 무너지는 식의 간단한 해피엔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주인공 아카네는 결국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그 안에서 계속 싸워나가기로 결심하죠.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단순히 거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분법적 질문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지켜낼 것인가라는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맞아요. 한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미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수많은 데이터로 분해되고 재조립되는 존재, 즉 개인이 아니라 가분체, 디비주얼즈가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더군요. 네. 이미 우리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은 어쩌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닐 겁니다. 대신 시스템이 우리에게 점점 더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끊임없이 제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판단력과 윤리적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죠.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당신의 어떤 결정까지 AI에게 맡길 수 있으신가요? 직업 선택, 친구 관계,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요?